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개념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파트는 범위가 좀 많아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갈 테니까 잘 듣고 시험 문제 잘 맞추시길 바래요. 자, 먼저 문학의 갈래부터 들어갈 건데요. 문학의 갈래는 크게 운문과 산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문은 리듬이 있는 문학을 운문이라 그러고 줄글로 쭉쭉 써진 거를 우리는 산문이라 부르는데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거니까요. 자, 다음을 보면은 여기 서정과 서사, 그 다음에 교술이 있을 텐데 이거에 관해서 설명을 뒤쪽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를 좀 봐주세요. 요 표를 보고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서정, 서사, 교술, 갈래 요렇게 4개로 문학의 갈래가 나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서정 갈래는 뭐냐? 인간의 감정을 가장 중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 표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주관적인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냐? 대표적으로 여기 시가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내 너무 슬픈 감정을 시적 언어로 표현해야지. 너무 즐거운 내 감정을 시적 언어로 표현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정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사는 뭐냐면은 어떠한 사건을 서술자가 있어갖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걸 우리가 서사라고 해요. 서사의 가장 큰 장르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작품의 주인공들이 어떠한 갈등을 통해서 사건을 보여주고 주제를 암시하면서 이렇게 배경을 통해서 또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교술은 뭐냐? 개인의 정서를 나타내되 어떻게 표현한다? 얘는 정서를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정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현해요? 그 말이 되나요? 어떻게 감정이 객관적일 수 있어요? 있어. 뭐냐면 교술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수필이 있습니다. 수필이라 함은 자신이 겪은 일을 자신만의 언어로 줄글로 쭉쭉쭉 쓰는 걸 우리가 수필이라 부르는데 허구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극은 뭐냐? 사건의 전개를 하되, 사건을 전개시키되 대신에 서술자 없이 전개시키는 걸 우리가 극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연극이 있습니다. 소설에는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서술자가 등장을 하는데 연극에는 서술자가 따로 없고 인물들이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진행시키죠. 그래서 극갈래 연극이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서술, 서술자 없지, 서술자가 직접. 자, 요 표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을 넘어가면은 이제 미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미의식이 뭐냐면은 미의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미의식이란 문학 작품을 보고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감정들을 우리가 미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땡땡미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럼 요 땡땡미 각각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숭고미가 있습니다. 숭고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높고 성스러움이 위대한 거.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것을 이상적으로 통해서 정신적으로 고양시키고 막 업시킨다는 얘기죠. 그럴 때 느껴지는 미의식을 우리가 숭고미라고 합니다. 자, 예시를 보면 훨씬 더 잘 나타나는데요. 숭고하다라는 말 잘 들어봤죠? 야, 그런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어. 어떤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숭고하다 그러는데 여기 볼게요.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두려워지고 나는 못 간다. 말도 못하고 간다. 땡땡땡 위타찰에서 만날라. 그러니까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에서 만날라. 도닦으며 기다린다. 어떠한 여기서 동생을 잃은 여동생을 잃은 슬픔을 어떤 종교적인 걸로 승화시키는 거에서 느껴지는 미의식인데 그걸 우리가 숭고미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미의식 같은 경우는 예시를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시험 문제에도 예시를 통해서 미의식을 고르는 걸 냈으니까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미로 넘어가면은 우아미가 있습니다. 우아미는 뭐냐? 말 그대로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걸 우리가 우아미라고 보는데 여기 밑에 예시를 또 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한간 달간에 청품한간 맡겨두고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송순의 이제 시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어떤 자연 친화적인 면을 얘기하면서 나는 속세의 것에 미련이 없어. 나는 지금 자연에 와서 내가 소박하게 사는 이 삶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예요. 그래서 고상하고 우아하다, 우아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지만 거기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우아미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비장미입니다. 비장미는 뭐냐? 슬프면서도 숭고한 느낌이 든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음악이 이렇게 비장하냐? 뭔 일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막 비장하게 막 웅장하고 막 그러네? 라고 하는데 그게 역시 비장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장미는 뭐냐? 있어야 할 것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면서 느껴지는 미의식을 우리가 비장미라 그래요. 자, 당연히 비장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뭔가를 너무 하고 싶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수능을 잘 봐갖고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했는데 수능을 망쳤네. 하지만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코너 가서. 그게 비장미인 거예요. 이게 그건 좀 간단하죠. 자, 그런 걸 이제 비장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과 이제 뭐 잘 안 됐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실패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어떤 생명체가 죽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장미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골개미가 있는데 골개미는 뭐냐? 골개미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기존의 권위나 이치를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킬 때 발생하는 미의식이라 그래요. 자, 그럼 기존의 권위나 이치를 존중하지 않는 거에 대표적인 거.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양반들과 평민 사이의 그 신분 차이. 근데 그걸 극복하고 양반들을 막 조롱하면서 느껴지는 그 즐거움. 그걸 우리가 골개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예시가 있죠. 말뚝이가 나와서 뭐라 그래? 양반이라고 하니까 그런 높은 거 다 지내는 그런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의 반자. 그러니까 그 계잘량 양은 계잘량 양이랑 개다리 소반 반은 그 양반의 실제 한자가 아니라 그냥 작은 쟁반할 때 그 반자 그걸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롱하는 거지. 야, 여기서 양반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막 엄청 유식하고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하잘데없는 그냥 되게 한심한 그런 양반이야 라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골개미가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에 요 참고 부분을 볼 건데 카타르시스 그리고 심미 두 가지를 좀 볼게요. 카타르시스는 뭐냐? 비극을 봄으로써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이 해소되는 걸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느끼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뭔가 고민이 심하고 좀 힘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다른 매체를 통해 보면서 짜릿하다. 카타르시스. 예를 들어서 싸가지 없게 부는 학생이 응징당하는 걸 볼 때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거 그냥 예시로만 들어요. 싸가지 없게 굴었던 학생이 참교육 당하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일진 학생이 더 힘센 사람한테 눌리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미는 그냥 보기에 아름다운 걸 우리는 신미라고 하니까 신미. 살피다, 아름다운 걸 살핀다, 신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작품 감상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 맥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작품을 감상하는 요 표딱지 요거에 관해서 좀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어떠한 작품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그냥 시라고 생각을 할게요. 시 작품이 하나 있을 때 요거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작품 바깥에서 이걸 해석할 수도 있고 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요 안쪽에서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바깥쪽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외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불러요. 외재적, 바깥 외자에서 바깥에서 이 작품을 해석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작품이 있는데 여기 시예요. 자, 그러면은 바깥에서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넣을 수 있냐? 작가의 입장에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제일 먼저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게 뭐냐? 이 작품을 읽었는데 이 작품의 어떤 이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작가를 누구라 볼까요? 그래, 작가를 쌤이라고 보자. 내가 이 시를 썼는데 너네가 아는 나의 정보는 이 정하영이라는 선생님은 이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뭐 고양이를 좋아하고 아니면은 먹을 걸 너무 좋아해갖고 맨날 먹다가 배탈 난다 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시를 봤더니 배탈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배탈 났는데도 고양이를 쓰다듬는 나를 그런 시를 너네가 봤다? 그럼 너네가 딱 이 시를 봤을 때
이 배탈에 난 거에 대한 어떤 뭐 안타까움이나 고양이의 귀여움보다는 이 선생님이, 이 작가가 고양이를 좋아하고 배탈이 자주 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이 시를 썼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표현론적 관점에 의거한 시 해석이에요. 작가의 성장 환경, 학력, 교우관계, 취미, 성격, 종교 이런 거를 전부 다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하면 요게 표현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작가 입장에서 봤으면 이번에는 이 시를 보는 너희들, 독자 입장에서도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걸 뭐라 부르냐? 여기는 효용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효용론은 어떤 식으로 이 시를 받아들이는 거냐? 우리 같은 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볼게요. 자, 배탈 나고 고양이를 만지는 시를 봤을 때 너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와, 마라탕 이런 거 먹으면은 배탈이 나나 보네? 나는 괜히 그런 거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말아야겠다. 시를 읽고 나서 너희들한테, 너네 스스로 독자들한테 미치는 효용에 관련돼서 지금 해석을 한 거잖아요. 독자가 오는 교훈이나 감동이나, 물론 방금 말한 시는 교훈 감동은 없지만 교훈이나 감동이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나한테 느끼게 된 거, 네가 이걸 보니 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걸 느끼는 게 독자 입장에서 본 효용론이에요. 독자 입장에서 본 효용론, 작가 입장에서 본 표현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시험에 냈는데 얘들아 어떻게 냈냐면은 내가 시를 하나 주고 이게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건지를 냈으니까 이 시에 대한 해석을 보고 이건 효율론적 관점에서 얘기야, 이거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얘기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은 뭐냐면은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반영론적 관점은 뭐냐? 어떤 시를 해석할 때 요 시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 같은 걸 고려하는 게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윤동주 시의 특징이 뭐야? 윤동주는 부끄러움의 미학, 유명하죠. 내가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힘든 시기에 내가 시만 쓰고 있다니 난 너무 무력하고 한심해. 나 반성해, 성찰해. 이런 시가 윤동주의 시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라는 이름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일제강점기지. 자,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생각하면서 시를 해석하는 게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윤동주 시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이 고난과 시련을 무조건 일제강점기로 해석하잖아. 이게 바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내용을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게 반영론적 관점. 자, 그 다음은 뭐냐?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우리 요 바깥에서 요 시를 해석하는 걸 외재적이라 그랬었죠? 얘네들은 외재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요 작품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부르고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부르고 구조론적 관점이라고도 불러요. 구조론적 관점. 자, 뒤쪽에 있으니까 넘어가서 볼게요. 자, 내재적 접근 방법 있죠? 절대주의적 관점과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작품을 그 자체만으로 분석, 비평, 감상하는 거. 시대적 배경? 알 바 없어. 작가의 생각? 알 바 없어. 나한테 미치는 영향? 알 바 없어. 우린 그거 다 빼고 이 시가 어떤 운율을 가지면서 이 시어가 어떤 아름다움을 자아내는지,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이 얼마나 감각적인지, 이런 걸 보는 게 내재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 시를 보면은 강나루 건너서 밀발깃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이런 식으로 여기 나그네라는 시가 있잖아요. 자, 여기 내재적 관점. 술과 노을이라 이미지가 썩 잘 어울리는데 밀밭 길이 주는 느낌과도 통하면서 라 그랬어. 자, 그냥 이 바깥에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술과 노을, 여기 등장하는 술, 노을, 여기 있는 시어를 찾아갖고 이거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꺼내놨죠. 이게 바로 구조론적 관점,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나그네라는 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잘 보고 어떤 관점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표현법이 나왔는데요. 표현법은 뭐냐? 여기서는 땡땡법으로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표현법은 뭐냐? 자, 간단하게 말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꾸미는 것을 우리가 표현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보다 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꽃처럼 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의도를 나타내주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말을 꾸미는 거고,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수사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법에 뭐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크게 수사법에는 비유와 강조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개 전부 다 땡땡 법으로 끝나긴 하지만은 이 땡땡 법, 표현법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쉽겠죠. 자, 가장 먼저 비유란 뭐냐 중요하죠. 비유는 표현하려는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한 다른 것과 빗대어 표현하는 걸 우리가 비유라고 해요. 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너무 크게 됐네. 자,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사물이나 관념이 있고 내가 그것과 빗대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이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그리고 빗대고 싶은 건 귤이야. 왜 내 인생을 깔 수 있다. 그러니까 까도 계속 뭔가 안에 알맹이가 있는 게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내가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요 내 인생, 요게 원관념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요 원관념을 빗대고 싶어서 가져온 다른 대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보조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 비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유에 원관념, 보조관념 설명을 했으니 이제 표현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직유법이 있는데요.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뭔가 빗댄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직유법이라 불러요.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여기 기른 한 줄기 넥타이 처럼 풀어줘. 자, 처럼 같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직유법이다. 쉽죠? 자, 넘어와서 은유법은 뭐냐? 요걸 알면 될 것 같아요. A는 B다. 자, 그런데 A가 원관념이고 B가 보조관념일 때 우린 이거를 은유법이라 불러요. 직유법처럼 이렇게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직접 연결하진 않지만 이렇게 뭐뭐는 뭐뭐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비유법을 우리가 은유법이라 부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A는 호수, B요. 이렇게가 은유법의 대표적인 예시라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중의법이에요. 중의법은 뭐냐?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곁들여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중의법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 예시를 볼까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쉽게 라는 뜻이에요. 쉽게 간 걸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자, 여기가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봤을 때, 초중, 종이라 봤을 때 여기 처음 있는 벽계수는 푸른 시냇물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푸른 시냇물이라는 원관념 A가 있고 이걸 빗대는 대상이 B, 벽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푸른 시냇물을 동시에, 그리고 명월은 밝은 달을 의미하는 동시에 황진이 다시는 의미한다. 황진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푸른 시냇물이라는 걸 두고 B, 벽계수, C, 명월이라는 것으로 막 빗대서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쓰일 때 우린 이거를 중의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 예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대유법은 뭐냐? 대신 표현한다. 그래서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은 뭐냐면은 어떠한 대상이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걸 비유하고 있을 때 이걸 대유법이라 그래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문장이 있어. 실제로 펜이 그 날카로운 칼보다 강할 수가 있나? 물리적으로? 아니지. 근데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펜, 글이, 칼, 폭력보다 강하다. 이렇게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더 큰 범위의 개념이 있었던 거죠. 우린 이거를 대유법이라 부릅니다. 원래 더 의미하고 싶었던 큰 개념이 있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대유법을 크게 나누면은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대유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제유법과 환유인데 제유법은 한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걸 제유법이라 그래요.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자, 여기서 빵은 실제로 그냥 평시세끼 밀가루 빵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사실은 빵이 아니라 더 큰 개념의 그 먹는 것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요게 이제 제유법. 환유법은 뭐냐? 어떠한 속성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게 환유법이에요. 앞에 나왔던 펜은 칼보다 강하다. 펜은 글이었고 칼은 무력이었죠. 얘는 속성적으로 더 큰 개념이 있던 거고 얘는 어떤 부분이나 전체로 봤을 때의 대유법이었죠. 그래서 두 개 구분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풍유법은 뭐냐?
본뜻을 숨기고 비유하는 걸로 암시하는 걸 우리가 풍역법이라 그래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더니 여기서는 밥도 그렇고 재도 그렇고 사실은 거의 다 된 일에다가 얘가 망쳐버렸다라는 뜻을 읽죠. 교훈성, 풍자성이 들어가면 풍요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실제로 종이가 도와주는 게 아니겠죠. 그냥 작은 도움도 있으면 좋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류법과 의인법은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문학 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화류법은 살아있지 않은 거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걸 화류법이라고 그러고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느끼는 걸 우리가 의인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린다. 자, 산맥이라는 거는 휘달릴 수가 없죠. 산맥이 어떻게 달리겠어. 달리는 거는 생물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화류법이다. 왜 의인법 아니에요? 사람 달리잖아요. 맞지? 근데 동물도 달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화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의인은 뭐냐?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느끼는 거. 모든 걸,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자, 잊는다는 표현은 보통 동물보단 사람한테 많이 쓰죠. 그래서 얘는 의인법이다. 괜찮죠? 그래서 의인법은 넓게는 화류법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성법이랑 의태법을 넘어갈 건데요. 의성어랑 의태어라고도 합니다. 의성법, 의태어. 둘 다 똑같은데 사실은 의성어, 의태어로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의성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떠한 단어가 의성어다라고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은 조금 생소하고 의성어다, 의태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린 이거를 음성상징어라고 부릅니다. 소리가 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의성법, 의태어, 음성상징어라 그러는데 둘의 차이가 뭐냐? 의성어, 의성법은 서물의 소리를 묘사하는 게 의성법. 모양이나 태도를 묘사하는 게 의태어예요. 끼룩끼룩, 낄낄 이렇게 소리랑 관련된 게 의성어고요. 주저리, 꿈틀꿈틀, 뭐가 있을까요? 또 출렁출렁 이런 것들이 의태어에 들어가요. 그래서 단어를 보고 이게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합쳐서 음성상징어 그래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얻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어떠한 감정이나 주제에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렷하게 또는 뚜렷하게 어떤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의성어를 많이 씁니다. 의태어랑. 자, 넘어가서 강조, 이번에는 비유에서 강조로 넘어갔는데 뭐가 있냐? 제일 먼저 반복법이 있습니다. 자, 반복법은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반복된 반복법이야.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눈물 안이 흘린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걸 우리가 반복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첫 번째와 마지막이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미상관, 머리수, 꼬리미. 꼬리와 머리가 상관,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복법이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열거는 뭐냐? 열거는 그냥 막 나열한 걸 우리가 열거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나열했다? 이퀄 열거야.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이런 것들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과장법인데 사실보다 부풀려서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한 것보다 더 부풀려서 오버하는 걸 우리가 과장법이라 그래요. 자, 과장법의 효과는 뭐냐? 의미 강조. 아까 음성상징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의미 강조를 하면은 과장법을 사용한다. 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뭐냐? 모란을 기다리는 어떤 그 작가의, 그러니까 주인공의, 화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시인데요.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란을 1년 내내 기다리고 모란 그 잠깐 핀 거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말이 돼? 안 되잖아. 모란이 지는데 왜 한 해가 다 가? 과장한 거죠. 오버한 거야. 360날 울어? 360일 동안 올 거야? 5일 모란 피는 날 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과장법을 통해서 그만큼 모란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임과 나 사이의 거리가 수만리인데 엄청 멀죠. 실제로 이렇게 멀진 않을 거야. 근데 그만큼 머리가 멀다는 걸 표현을 해서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만큼 내가 너무너무 그립다. 이런 걸 강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점층법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점층법은 알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점층법은 뭐냐? 점점 강도를 높이고 점점 뜻을 크게 높게 하는 걸 우리가 점층법이라 그래요. 점점 이렇게
크게 보는 걸 점층법이라 그러죠. 자, 여기 예시를 볼까요? 예시를 보면은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그 다음 나의 머리를 씻고 그 다음에 가슴을 씻고 그 다음에 마음 구석구석을 씻는다라 그랬어요. 신록이 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눈이라는 국소 부위를 씻었다가 눈이 있는 머리가 됐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더 넓은 범위인 가슴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음 전체 구석구석이 다 됐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크게 강하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점층법이라 그래요. 여기도 있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눈이 뜻이 더 자세하게 풀이되고 있죠. 이런 것도 점층법으로 가요.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표현하는 거에 들어가죠. 여기 부분 보여요? 문장의 뜻을 점차로 강하게 크게 높게 함으로써 마침내 절정에 이른다. 눈, 떨어진 눈. 그 다음에 마당에 떨어진 눈. 점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점층법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연쇄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연쇄법도 드러나지만 여기 마지막에 인생이라는 단어 더 큰 뜻이 나옴으로써 점층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점강법은 점층의 반대예요. 점점 강도를 작게 만드는 거. 이게 점강법. 얘는 점층법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 예시를 좀 볼까요? 자연이 어쩌고저쩌고 봄과 여름이요. 혜택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건 봄. 봄한 가운데서도 노법이 얕은 이때. 봄, 여름이었다가 봄이었다가 봄의 한 부분이었다가 점점 작아졌죠. 은하계에서 태양계에서 지구 점점 작아지는 걸 우리가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자, 비교법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대조도 굉장히 쉽죠. 서로 다른 거를 비교하는 걸 대조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억양법을 가면은 억양법은 뭐냐? 누른 다음 치켜주거나 치켜 세운 후 눌러버리는 걸 우리가 억양법이라 그런대요. 자, 그러면은 이건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그는 얼굴은 곱지만 마음씨가 고약하다. 그는 좀 모자라지만 사람은 착하다. 그래서 대부분 억양법은 뭐다? 뒷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렸다가 올리면은 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원래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린 것보다 이렇게 내렸다가 이만큼 올린 게 뭔가 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 거를 강조하려고 쓴다. 연쇄법은 방금 말한 그 내용. 앞에 것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자, 연쇄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앞 구절의 끝을 다음 구절의 첫 잔말로 삼아야 돼서 두 개가 반복돼야 돼요. 엉덩이는 빨개. 자, 그래서 한 번 더 빨가면 사과. 사과 한 번 더. 사과는 맛있어. 한 번 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반복돼야 되는 게 연쇄법이에요. 자, 여기도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뒤져놓고 집 반복됐죠? 두 번 나와요. 연쇄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탄법은 뭐냐? 슬픔, 놀라움 등의 감정을 강조하는 거. 아, 너무 힘들었다. 아,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들, 감탄사 같은 것들이 영탄법에 들어갑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이름이요. 자, 이거 뭐야 이거? 느낌표 쓰면서 감정을 보여주고 있지? 여기는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영탄법이고. 현재법은 이제 현재처럼 나타내는 건데 뭐 끝에를 현재형 어미로 바꿔갖고 현장감과 현실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매운 어쩌고 휩쓸려 오다.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자, 이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는 일제강점기에 쓰인 시예요. 이육사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죄수번호 이육사에서 온 이육사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느끼는 어떤 그 진취적인 이 날카로운 감정을 현재형으로 써준 거니까 현재법 사용됐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미화법은 쉬워요. 사실 미화는 그냥 추한 대상을 아름답고 좋게 표현한 거. 백의의 천사, 집 없는 천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미화법이다. 어렵지 않으니 넘어갔고요. 자, 변화, 도치법은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차례나 위치를 바꾸는 걸 우리는 도치법이라 그래요. 정상적인 어순을 뒤바꾼다. 자, 그럼 이걸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중요하겠죠. 뭐죠? 내용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 플러스보다 의미 강조. 꼭 써주세요. 도치법은 의미 강조를 하기 위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주를 한 그는. 자, 우리나라 어순과 다르죠? 우리나라는 먼저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먼저 나와야 돼.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슬프고도 뭐야 이상하죠 그쵸?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말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누구인가 이게 맨 끝으로 가야 말이 되죠.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오니까 이 누구를 강조하는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의미 강조를 위해서 도치법이 쓰였다. 자 여기도 볼게요. 먹고 싶다 치킨이. 그러면 치킨이 먹고 싶다보다 진짜 더 먹고 싶은 나의 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서리법인데 서리법은 물음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굳이 내가 아는데 너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 이게 아니라 질문의 형식이 돼. 하지만 답은 원하지 않는 거. 이게 서리법이에요. 자,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라고 질문의 형태죠? 이시랴 이거 질문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가실 줄 없지. 이런 질문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서리법은 질문의 형식이지만 대답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 여기 보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의문의 형식이지만 대답 원하는 거 아니죠. 빼앗긴 들에도 봄 올 거야. 와야만 해. 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의미 강조예요. 서리법 의미 강조 꼭 기억해 주세요. 인용법은 쉬워요. 그냥 남의 걸 갖고 와갖고 누가 이런 말 했다 라고 하는 게 인용법이니까 인간을 생각하는 칼때다 라는 말이 있다. 직접 인용. 뭐뭐란다. 요 큰 따옴표가 쓰이면은 직접 인용이고요.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걸 간접 인용이라 그래요. 인용을 구분할 때 있어서 인용인 건 누구나 다 볼 수 있거든. 근데 큰 따옴표는 직접, 아닌 건 간접. 이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자 넘어가서 자 대꾸법. 대꾸법은 얘들아 사실 너무 쉬워. 대꾸법 없는 시가 어딨어. 운율이 있으면 그냥 대꾸법이야. 비슷한 운율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대꾸법이 쓰였다고 하는데 대구가 없는 시가 어디 있겠냐고.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벌써 지금 운율이 있잖아. 요게 이제 대구법이에요. 자 그럼 내려가서 바로 생략법은 뭐냐. 이거는 줄이거나 빼는 거야. 여운이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점점점점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생략법이라 하는데 이게 뭔 효과가 있냐? 함축과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점점점 뭐해? 다시 한 번 시도한다. 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다음은 문답법인데 이거는 묻고 답하기예요. 설이랑 다른 거. 문답법은 대답이 필요해. 설인 대답 필요 없어. 문답 예시 볼까? 이화 아희야. 아희라는 건 아이야라는 뜻이에요. 아희야. 무릉이 어디요? 여기 무릉이 어디니? 나는 얜가 하노라. 얘가 큐를 하고 지가 혼자 앤서를 했어요. 야 무릉이 어디니? 그러니까 무릉도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천상계의 그 이상적인 공간이에요. 무릉도원 어디냐? 난 여긴 것 같아. 라고 자기가 대답을 한 거야. 여기 이제 문답법이다 라고 된 거예요. 얘한테 물은 게 아니죠.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한 거. 도노법은 뭐냐? 부를 호자를 써서 부르는 걸 우리 도노법이라 그래요. 버시어라고 부르는 거. 이걸 쓴 효과는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니까 버시어라고 하면은 뒤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편한 내용이 되겠죠? 그냥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라는 것보다 누구여? 너의 말을 어떻게 하는 게 너한텐 이렇겠지 하는 게 조금 더 귀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라는 말이 된 거예요. 다음은 반어법. 반어법은 뭐냐? 뒤에 나오는 역설과 구분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어랑 역설 구분 잘해야 돼요. 반어는 뭐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완전 반대로 말하는 게 반어법이야. 인사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진짜 잘생겼다. 뭐야? 못생겼다는 거잖아. 야, 너 그거 너무 잘했다 야. 진짜 잘했어. 못했다는 거잖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먼 후에 당신이 찾으시면 내 말이 잊어노라. 못 잊었지.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어노라. 못 잊었다고. 믿기지 않아서 잊어노라. 못 잊었다고. 자 이렇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못 잊었다고. 요게 진짜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말하는 게 반어법이에요. 대표적 예시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린다. 눈물 안 흘리겠어? 아니지 흘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반어법. 기억해 주세요. 자 역설은 뭐냐. 역설은 말이 안 되는 두 단어를 붙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두 단어를 붙인 거.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많이 나오는데, 자, 아우성이라는 거는 막 웅성웅성거리는 걸 우리가 아우성이라 그래. 근데 뭐야? 소리가 없대.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 존재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 두 개를 붙여놓은 걸 우리가 역설법이라 그래요. 여기도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대. 아니, 사랑이 끝난 게 이별인데 어떻게 이별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 요게 이제 역설법이 되는 거예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아니, 외로운데 어떻게 황홀해? 두 개가 말이 되는 조합이야?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역설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역설법은 딱 봤을 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두 단어를 붙여놓은 거야. 그런데 역설법 특 자세히 해석하다 보면은 왜 이러한 시어를 썼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선 이별이 있어야 되네. 이건 뭐냐? 시련을 통해, 이별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고요. 자, 그리고 밑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왜 나온 거냐면요. 정주영 유리창이 어떠한 시냐면은 얘가 자신의 자식을 잃고 자식이 폐렴으로 죽어. 그런데 창문을 닦으면서 창문에 아이의 모습이 비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유리를 닦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외로워. 하지만 유리에 아이의 모습이 비쳐서 나 황홀해. 행복해. 그래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된 거야. 역설법은 처음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단어를 붙여놨지만 시어의 의미나 이런 걸 해석하면은 말이 되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역설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래요.